처음 오신 분. 저희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 세미나가 처음이신 분. 세미나가 처음이신 분도 꽤 계시네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 오늘 소액 투자 지역 집중 분석을 할 거고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워낙 그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가르쳐 드릴 건 없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오늘 뉴스예요, 그쵸? 뭐 다주택자들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똘똘한 집 하나만 갖겠다고 해서 다 압구정동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40억이 넘는데요. 재건축 되기 전에, 그쵸? 강남 쪽 얘기죠. 그리고 재건축을 규제를 했더니 서울 부촌에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 제가 왜 이 지금 뉴스를 들고 나오냐면,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재건축을 규제를 했더니 부촌에서는 거기에 맞게 움직이세요. 근데 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무슨 규제가 나오든 무슨 호재가 나오든 아무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요. 전 참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뭐라 그러죠? 부자의 인자를 전혀 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취득세를 갑자기 높인다. 지금은 취득세가 되게 낮지만 취득세를 되게 높인 적도 있거든요. 취득세를 막 엄청 높이면은 강남권에 있어서는 높이기 전에 거래가 막 활발해요. 근데 도봉구랑 금천구는 하나도 안 움직여. 뭐가 뭘 바뀌는지 자체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부자 되려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관심 자체들이 없으시니까는 부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인자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꼭 성공의 인자가 아니더라도 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는 도곡동 동부 센트레빌 혹시 아세요? 보통 한 30억 정도 합니다. 택시 기사예요.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택시 기사인데 아직도 거기 택시 왔다 갔다 합니다. 30억짜리 집에 택시 기사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늙어갖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좀 얘기 좀 하자고 좀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 오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TV가 볼록이에요. 아직도 브라운관. 예? 집은 그런 걸 하고 계시지만은 삶은 이제 그냥 별로죠, 그쵸? 소득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동네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소유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또는 또 귀감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놨어. 부동산 하나 저렇게 잘 갖고 있으면, 예?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지만도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사는 것보다는 자산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 택시 운전기사를 평생 하셔가지고 도곡주공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된 거고, 의정부 쪽에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정부 쪽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전 재산이 아마 10억도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필요성 꼭 느끼고 관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재건축, 뭐 분양권, 뉴타운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존 주택에 대한 상승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이 신규 주택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거기가 이슈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저는 뭐 묻지 말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재개발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지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 분리다 세대 같은 경우가 7억, 8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투자를 할 때는 한 3, 4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3, 4천만 원이고 제가 2003, 4년도에 팔 때 한 4천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 1억 2, 3천에 다 팔고 나왔던 매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나서는 한 6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6배. 그래서 그렇게 오르는 데는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어요.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 한 4, 5년 이상 보신 분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억 정도였습니다. 분리다 세대는. 분리다 세대는 3, 4억 정도였는데 이제 그 건축 심의가 통과된다라는 소문과 함께 한 2배 정도가 넘게 올라가요. 근데 재건축은 그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세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뭐 최신 기사 일단 분석 좀 해보고 다주택자는 뭐 요지부동이랍니다. 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3채 이상 김현미가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채 이상은 그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보류됐습니다. 이제 자율로 다 가닥이 잡혔고요. 주택 많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낼 의무 없습니다. 이제는 원래 2019년 넘어가면 다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로 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또 유리한 방안으로도 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팔아야지만이 실현되는 세금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를 계속 안 팔리면 부를 세습하면 되는 나라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기부문화 자체를 안 갖고 있는 나라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부를 하거든요. 우리 페이스북 창시자 같은 경우, 뭐 마크 주그버크 같은 경우도 딸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재산 99%를 뭐 다 기부하겠다. 그래서 내 딸이 더 미래에는 행복한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예, 전혀 기부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팔려고 하는 습성들을 그만큼 갖고 있지도 않아요. 또 안 팔리면 끝이야. 그냥 안 팔리면 주면 되지 뭐. 팔아서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는데 안 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2개를 한번 보면 똑같은 날 거의 11년 뒤에 똑같은 날 거의 발표를 한 건데요. 얼마 전에 12사 대책을 했잖아요. 그쵸? 서민들 내 집 마련 힘들어질 거,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수도 해서 이게 2017년 10월 24일 기사예요. 근데 2006년 10월 23일 기사입니다. 강력한 정책, 지금은 집 사지 마라. 다 둘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10월 24일 가계부채 대책 나왔는데도 금액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똘똘한 집합채사라 현금부자 올리는 11월 1일 기사예요. 더 오르고 있습니다. 더 오르고 있고, 2006년 10월 23일 날 831 대책 이후에 이 추병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제 부서 이름이 바뀌었죠. 제발 집 사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양도세를 내년 4월부터 매각을 하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죠. 예? 이때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단일세율이었어. 탄력세율로 20% 증가가 아니라 그냥 50%야. 그냥 2주택자부터 다 50%였어요. 응?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831 대책이 나오고 2006년도 안에 다 팔아야지만이 세금이 이제 일반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2007년도에 팔면은 다 중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세상에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는 제발 집 사지 말라고 장관이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냅둬유야, 냅둬유. 그냥 안 팔어. 냅둬유. 뭐 충청도 얘기 있잖아요. 뭐 수박 깎아달라 그러니까는 냅둬유 썩게. 응? 그거야 그냥 냅둬유야, 냅둬유. 안 팔어. 그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다. 집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전혀다. 우리 지금 요번에 12사 그 대책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책 나오면은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심각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견딜만 한데 다 괜찮은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런 내용이에요. 다 읽어보셨어요? 뭐 세미나 많이 했잖아 애들 요즘에. 안 가보셨어? 안 가봤어요? 맨날 막 예장동만 사래? 여하튼 간에 자, 다 허와실이다. 그냥 그 부동산 전망들 2006년도가 굉장히 급등을 할 때니까는 얘가 이런 정책들을 폈을 거 아니에요. 2006년도에 가격들이 막 오르니까 정책들을 폈는데 2005년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이야. 다 이때는 우리가 그 부동산 네이버가 잡고 있지가 않고 보통 부분적으로 포털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닥터 아파트 기억나시죠? 뭐 닥터 아파트, 부동산 114, 스피드뱅크 이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함영진이 이런 애들이 거기 직원들이었는데 그때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다 집이 하락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예상이 또 맞는 것도 저렇게 언론화 시키면은요 틀려요. 예상이 맞는 것도. 예를 들어 내년 초가 집을 살 적절한 기회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대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내년 초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겠지. 그럼 내년 초에 집을 다 사면 예를 들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초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상황상 떠드는 순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그건 또 다른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IMF처럼도 마찬가지고 IMF 막 갑자기 막 숨기면서 찾아온 위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괜찮다 괜찮다고 하다 뻥 터져버리면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언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갑자기 뭐가 팍 일어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만 안 좋을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준비를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맞는 거야. 왜냐면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꽝 하고 부딪히면 죽어. 근데 인지하고 끽 하고 꽝 하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야. 예고된 위험은요 위험이 아니야. 응? 예고된 기회도 기회가 아니란 말이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년에 살 예고된 기회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렵다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예고된 위험이란 말이에요.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에요. 위험이 될 수가 없어. 숨기는 게 위험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면밀한 파악을 해보면은 겁낼 게 별로 없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방안 못 보셨나요? 쭉 리뷰 못 해보셨어요? 예? 저번 주에 한 거 그럼 잠깐 뭐 보고 넘어갈까요? 조금은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 빨리 볼게요. 24일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는 23일날 왜 이런 기사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죠? 뭐 어쩌라고 위험한 데 투자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쭉 보겠습니다. 2배 이상 뭐 빠르게 증가했다. 이거 지금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네? 뭐 쭉 그런 거야. 그냥 취약자 부담이 우려가, 사실은 취약자 위주의 대책인 것 같아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라 쭉쭉 보면은 유닛 쭉쭉 있는데 뭐 집단 대출도 증가를 했고 이런 모습이지만은 잔액도 증가를 했고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 이거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한 게 위험한 건가요? 사실 안 위험한 거야 전혀. 가계부채 중에 단기 내 추세 이상은 빠르게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 이런 내용이야 그냥. 요번 발표 자체가 뭐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막 가계부채 대책 막 나오면은 뭐 또 완전히 다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사가 맞는 것도 나오는 순간 기회에서 위기를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전혀 뭐 이렇게 좀 100% 언론 자체를 신뢰는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든가 말든가 합니다. 솔직히 뭐 갭 투자 불가, 강남 불패, 오히려 더 똘똘한 걸로 하나를 갈아타는 것들.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들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재건축 이슈가 부촌 지형을 바꾼다. 꼭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해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요,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들을 별로 갖고 있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 생기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재들 또는 우리 옵션들 이런 거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면 100% 다 계약하려고 합니다. 대부분들. 막 뒤집혀가지고 눈이.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입지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하우스 같은 데 자주 가지 마세요. 보면 이상하게 계약하고 옵니다. 보면 입지를 안 보면 무슨 뭐 확장 공짜로 해주고 뭐 예? 싱크대가 이뻐서 계약을 하고 뭐 희한한 부동산 입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딴 거에 싱크대를 보고 계약을 해오더래. 내가 뭐 옷장을 보고 계약을 해, 집을 계약을 하는데 예? 모델하우스에 갔는지 자기가 뭘 이 가구점을 갔는지 좀 착각하는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지 마십시오. 이 뭐냐면은 재건축 수주가 과열된다. 무슨 뜻이에요? 집을 지을 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예? 건설에서 할 일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도심에서는 할 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주가 과열될 수밖에 없지. 그쵸?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인구도 줄고 가구 수도 늘고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주택 수요 계속 증가를 하고 인구도 줄고 가구 수는 는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인구는 줄어요. 예, 인구는 줍니다. 근데 되게 지금 서울시 통계 낸 지 10년 동안 1000만 이하로 떨어진 게 올해가 처음이죠. 예? 계속 인구가 줄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오르죠? 우리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가 줄은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쵸? 왜? 응? 인구가 줄었다니까 1인 가구가 증가가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었다니까. 사람 수명 겨우도 사는 거. 인구 자체가 줄었다니까는 서울시 인구가 빠져나갔다니까. 1, 2인 가구가 많은. 아니 사람이 줄었다니까. 가구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도 사람 수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다시. 자, 1000만 명이 있었어. 10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5인 가구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1, 2인 가구로 변해가지고 변인 게 아니라 1000만 가구에서 사람이 빠져나갔다니까는 막 가구가 분열된 게 아니라. 5인 가구. 자, 다시. 가구랑 인구랑 착각하면 안 돼. 자, 다시. 자, 1000만 명이 있었어요. 1000만 명은 인구수야, 인구수. 예? 자, 이걸 가구수로 따지려면은 1, 2인 가구를 말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의 총 가구수가 그러면은 200만 가구라고 해봐. 200만 가구. 그러면은 가구의 평균 가족 수는 몇 명이에요? 5인 가족이 되는 거지. 그쵸? 이게 가구야. 이게 가구와 가족이라는 가구랑 가족 수야, 이게. 예? 5인이 한 가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1, 2인 가구가